고수의 전략. 오늘은 3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전계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방선거 정말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8일 정도 남은 건데.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뭔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듭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라고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좀 안개속이 많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주당이. 왜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다. 이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압승해야 한다? 그럼 이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이긴 것인가? 어떤 게 압승인가? 그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지고 가느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16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수성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국힘 계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 이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경북을 제외한 16개는 이겨야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양쪽이 백중세인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어 10대 6이 된다든지 뭐 12대 4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다 이기지 않으면 압승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뭐 완성을 하겠지만 그 완성도 16개 중에서 15개가 아니라 뭐 13개, 4개 가서는 이겼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 묘한 이런 이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하여튼 그런 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6개 중에서 경북 제외한 15개 정도를 탈환을 하면 네. 광역 후보 네. 예. 그러면은 이긴 건가요? 압승인가요? 그건 압승이고 뭐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예. 사실은 뭐 12대 4만 되더라도 지방정부와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원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16개 정도 이겨야 한다. 지금 현재와 같은 국힘의 그 상태로 보면 뭐 당연히 16개 먹어야 되지 이제라는 것이 황행크 님의 정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세 개 뺏겼다. 그럼 두세 개가 어디 나오느냐. 두세 개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일단 대구, 뭐 울산, 그 다음에 경남, 부산, 또 서울, 뭐 이 정도 한 5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그래도 대체로 우세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데서 한 두세 개가 이제 뭐 패배로 결론이 났다. 이러면 민주당 감당을 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6개 중에서 15개를 이기는 것이 민주당의 완성 전제 조건이다. 완성. 그러니까 퍼펙트 뭐 to win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다 이겨야 한다. 경북만 예외다. 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재보궐도 이번에 거의 미니 총선급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재보궐에서는 어느 정도 수성하든지 아니면은 뺏기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제 말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구에서 생길 수 있는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게 14개 정도, 최대 17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은 못 이기는 지역이 어디여야 돼? 뭐 또는 못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도 다 이겨야 하는 상황. 그리고 뭐 호남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충청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소연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근데 정진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나올 텐데 예. 뭐 거기 일단 지역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그 지역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려우니까 기대를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뭐 그 외에는 부산 북갑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울산 남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략공천 상태로 보면 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그 허용의 정도가 어디까지겠느냐. 일단 대구 이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 그리고 충남 공주와 관련된
박소연 의원 지역구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허용의 최대치는 한 3개 정도 되지 않는. 3개 정도. 그 부산 북갑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죠. 하남도 무조건 이겨야 되죠. 예. 안산 무조건 이겨야 하죠. 평택도 무조건 이겨야 하죠. 뭐 인천은 당연히 이길 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한 3개 정도가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예. 이제 복잡한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대구 달성을 제외한 지역은 다 이겼다. 이러면 뭐 압승이죠,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압승이 아니고 네. 뭐 완벽하죠. 예, 대승이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게 말이 돼?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임인데 그럼 국힘은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느냐. 그렇죠.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결과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정도의 성적은 거둬야 한다라는 부담을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구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정도인데 일단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뭐 국힘 후보가 이제 점퍼 색깔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 초록색으로 입었죠. 그래서 이제 예. 중도 확장 노선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회귀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로 저는 그냥 이제 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죠. 흐름으로 봐서는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 정훈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도 충분히 오세훈 정도는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변수로 보면 장동혁 후보가 완전히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듯이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배제를 해버립니다. 후보 중심으로 다 가지고 가세요라고 선언을 하고 자 이번에 특별 지방선거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인물이 극우 쪽이나 장동 체제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제3의 인물이 나와서 보수 개혁을 외치면서 갈 경우가 이제 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실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더라도 국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아하. 그러면 민주당의 실기가 무엇인지 이제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정원 후보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경쟁 과정에서 있었던 그 탈락 후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현희, 박주민 의원 있죠. 김영배 의원 있죠. 예. 그리고 김영남이라는 이제 청년 이제 그 정치 신인도 있었는데 어쨌든 함께 뛰었던 멤버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인교 의원이 그래요? 예, 서인교 의원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단 임명이 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원팀으로 넣어서 좀 가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제 시너지가 훨씬 더 생긴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정도이고 두 번째 이제 본인의 후보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절차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당선에 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간의 원팀 구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야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과 격차를 벌여놔야 하는데 혹시라도 막판 변수까지 생각하면 안정권으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지금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는 안정권은 아니다. 최소한 15%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벌여놓고 이제 50% 정도로 가 있고 30% 중반 정도로 가는 정도의 격차를 벌이는 것은 민주당이 원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훨씬 더 선거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이 1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조원 CNI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오늘 발표인데 정원호 후보가 45.6%, 오세훈 후보가 35.4%예요. 딱 10% 차이예요. 이제 여기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 더 격차를 이제 벌이는 것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오세훈 후보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리 잘하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는 것이 민주당 후보가 잘 못해서 오히려 반사익을 보는 것이 오세훈 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세훈은 자력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더 도망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후보가 함께 경쟁했던 사람을 용광로 선대위 안으로 모아놓고 서울 공약
공통사항 다 반영하겠습니다. 더 큰 서울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예 이제 빅텐트를 쳐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 후보 확정 이후 첫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아직 10%포인트 차니까요. 15%까지는 예,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구 경북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자, 지금 이제 뉴스의 중심지가 대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뉴스가 조금 덜 좀 보이는. 줄었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후보가 됐을 때만 해도 계속해서 다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뒤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의 빠졌어요. 헤드라인이 대구 경북 예. 김부겸 예. 전 총리 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뉴스의 그 생산 이제 기사 건수가 맞네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슈가 생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 아, 그래서 김부겸 굳이 전 그 총리. 지역에 아. 있는 기사를 써봐야 김부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국힘은 여전히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설사 국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부겸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한 번 나오면 이거 뭐야? 근데 두 번 나올 때는 그렇구나. 세 번 나왔다. 뭐 당연한 거지. 먼저 이렇게 가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이제 뉴스의 대상 지역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새롭지 않군요. 새롭지 대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새롭지 않습니다. 이제. 경북에 예를 들어서 예. 이철우 국힘 후보가 유력한데 민주당 후보는 오중기 후보거든요. 네. 엄청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예. 거기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기사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판세가 정리됐다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집단지성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언론이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뉴스가 실제로 대중들한테 혹하다 또는 관심을 확 끌어올 만한 요소가 안 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대구 쪽의 뉴스가 줄었다는 것은 김부겸 후보의 대세론이 생각보다 공고하구나 라는 것이고 이것을 상대 진영인 국힘도 인정하고 있다. 국힘에서 절대 그거 아니야. 지금 여론조사 문제가 있어. 우리 후보 1대1로 붙이니까 이기는 조사도 나왔어. 이러면 이제 이게 좀 논쟁이 되겠죠. 예. 근데 그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보면 국힘도 김부겸 대세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노출되는 그 대구 경북 특히 대구의 시장 선거 뉴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수도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구 경북으로 팍 뛰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 올라선 거예요. 네. 대구는 예전에는 선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방선거 하면. 예. 근데 이 경기랑 인천을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뭐 좋습니다. 근데 다시 가보죠. 이것도 너무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느낌에. 그러니까 그래서 넘긴 것 제가 같다는 변명을 한번 해보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넘겨버리네요. 너무 왜냐하면 거의 중요하다고 안 이렇게.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요. 뉴스에서도.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이제 누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MBC 아나운서 출신 이 누구가 있었거든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딱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예요? 상대가 누군가요? 아니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렇죠. 지금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인천시장 이 그대로 이제 출마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뉴스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확실히 이제 저걸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으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유정복. 인천 시민들은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인천시장 누구야 이렇게 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는데 도시의 규모로 보면 뭐 강원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적은데도 인천시장이 누군지 잘 몰라. 예. 그만큼 정책 주목도가 이제 높지 않다는 건데 박찬대 후보가 지금 하면 거긴 아마 여론조사로 보면 20%포인트 이상 아마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 이상 날 가능성도 이제 높으니까 뭐 박찬대 요즘 어디 가지 않습니까? 예. 인천에 출마하는 각 구청장 후보들 그다음에 광역시의원 그리고 기초구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의 동선을 알아내기 위해서 첩보전을 벌인다고 해요.
박찬대 있는 데 가서 사진만 하나 찍으면 그 동네 선거운동이 다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박찬대 후보에 대한 인기가 완전, 예. 뭐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가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의 일정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다. 이러면 그 동네에서는 국힘이 뛸 자리가 상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인천이 민주당의 원래 유리한 지역구가 아니에요. 늘 이게 일종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해서 아. 국힘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왔다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후보가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구청장 후보들까지 이제 선거 전체를 견인하고 있으니까 야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국힘의 후보가 누군지도 기억이 의도적으로 안 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나려고 하는 안 거예요. 나서 지금 너무 창피한데, 예. 자 그리고 유정보 기억이 안 나서. 경기도는요. 예. 후보가 실제로 없어요. 국힘이. 예.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누굽니까? 추미애 후보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후보는 이미 용광로 선대위에 보수 진영 인사까지 거기 다 넣어놨대요. 예. 그럼 경기도는 뭐 선거를 하나마나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경기도도 이미 이제 결정이 나 있고 득표율이 어느 정도일 거냐라는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남아 있는 게 이제 서울인데 서울도 정원 후보가 유력하지만 어떻게 이제 도망가서 격차를 벌여내느냐 자력으로 완벽하게 이기는 것 아무리 오세훈 후보가 잘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고지를 민주당이 만들어 버리는 것 선행적으로 결행하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수도권은 교통 경기가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된 듯합니다. 그럼 대구, 경북도 살펴봤고 부울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특정 사안을 우리가 정리할 때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줄어든 것을 이게 이제 좀 박빙 상태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예. 10% 포인트 정도가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10% 이내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만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죠. 예. 10% 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것이 경향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해할 때 한동훈 전 국힘 대표가 부산북갑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생긴 현상이 아니겠느냐. 라는 분석도 있죠. 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22대 때 압승을 할 것이고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부울경도 거의 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었거든요. 막바지 한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총선을 열흘 앞두고 부산에서 이상한 바람이 분다. 역결집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18개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재수 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막바지에 공표 여론조사 할 때까지 한 5%포인트 전후로 앞서던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를 해버리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의 보수 대결집이다. 먼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10% 정도 포인트의 차이가 나지만 이게 줄어드는 추세선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면 예. 혹시라도 부산에서 역결집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타 지역은 격차를 얼마나 벌일 것인지가 핵심적인 선거 전략 출입 단계에 필요하다면 부산은 끝까지 한 표 한 표에 목숨 걸어야 한다. 단 한 표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와야 된다. 초긴장 상태에서 질지도 모른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격전을 벌여야 육박전을 현장에서 해야 표를 그래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절대로 부산은 이겼다라고 생각하거나 흐름이 좋은 것으로 결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의 경험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긴장을 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만약에 있는 지역이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이제 후보로는 한 명밖에 없죠. 하정우 AI 수석 외에는 뭐 다른 사람은 출사표를 던지려고 마음을 먹다가 다 이제 떠나버렸죠.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약간 결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시너지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나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시너지가 되면 상대 후보는 러닝메이트가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너지를 이제 누가 내느냐에 대한 것이 박형준과 한동훈의 시너지와 전재수와 하정우의 시너지 어떤 것이 더 클 것이다. 이게 바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과 박형준의 박형준이 시너지를 내려면요. 박형준은 국민의힘 후보인데 한동훈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산의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후보로 박형준인데 박형준은 한동훈과 손잡고 뛰는 것이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국힘 후보로 유력한 박민식 후보의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제가 되려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화 후보가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과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선거를 뛴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뛰지 않지만 예. 정서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당 소속이 어디냐라는 걸 떠나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인이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박민식과 손을 잡는 것이 나으냐. 그건 국힘 후보예요. 아니면 전 대표였던 한동훈의 손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유권자라면 시민이라면 지금 또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이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힘을 찍을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 또는 스윙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흐름은 조금 전에 분석하신 것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박형준 후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동훈을 배제하고 야 그래도 국힘 후보는 박민식 아니야. 나는 박민식하고 끝까지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잡으면 이게 시너지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생깁니까? 한동훈을 배제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여기에서는 내가 무조건 한동훈을 지지한다. 무조건 박형준을 지지한다. 무조건 전재수를 지지한다라는 분들을 다 배제하고 여전히 본인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지지 후보를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흐름들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쪽으로 이제 시너지가 생기느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하정우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고 전재수 시장 후보하고 됐을 때, 제 솔직한 직감은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저는 민심을 잘 읽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 젊은 사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AI 수석이 부산시장 전재수와 함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완전히 초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것. 야, 근데 의외로 오히려 박형준, 한동훈, 박민식이 원팀이 되어서 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뉴스의 초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들기 때문에 과연 대박이냐 쪽박이냐라고 하는 이 극단의 전망치를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지금처럼 대세론이 존재하고 여전히 전재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서 대박인지 쪽박인지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의 유용성. 이거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정우 수석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지금이 아니라 2년 뒤에 총선에서 충분히 부산 아니어도 수도권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때쯤 출력을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하정우를 만약 의사결정권자라면 저는 못하겠어요. 대박이라는 확신도 사실 잘 없어.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다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그러면 기본이라도 그 지역구에서 한동훈하고 붙어서 아예 독하게 육박전을 해서 한동훈이 부산시장 전체의 선거, 영남의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아예 한동훈에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현장 전문가 육박전 투사가 나와서 한동훈을 아예 그 동네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지금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후보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민주당에 있는 황현실 후보가 무조건 된다라는 판단을 상대 후보인 국힘 단일화 후보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부산시장 선거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영남 지역 선거에 어떻게 지가 투입이 됩니까? 여기에서 지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
여전히 퀘스천 마크여서 그럼 민주당에 혹시 대체 후보가 있나요? 다른 지금 현재는 민주당 생각하시는? 대체 후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후보 중심으로 굉장히 잘 치러야 한다.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그 지역에 공천을 받게 되면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박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민심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 제대로 서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부산 지역 사정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저처럼 떠도는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 정치 상황과 선거 구도는 전재수 후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전재수 후보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후보 전술이 결정돼야 한다. 예. 후보 전략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지금 기사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세론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예. 저는 봅니다. 전재수 후보의 픽은 하정우 수석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응원하고 있는. 다 응원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민주당 네. 후보가 당연히 잘 됐으면 국힘 후보를 이겨야 하는데 이제 대박적으로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 방송 요즘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요. 야, 정계환, 네가 떠들든 안 떠들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를 보면 다 이기게 돼 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국정 운영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응원, 박수, 기대 이게 결국 표심으로 연결되면 예. 민주당 달고 나오면 다 되는 거지. 뭐 굳이 후보 전략 전술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따질 게 있나? 제발 좀 방송 나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제 부산선 이렇게 아닙니다.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번 예.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압승할 수 있는 그 예. 아주 튼튼한 미끄럼, 버팀목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이기고 나면 야 내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야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다 이긴 거지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울산시장 선거의 민주 진보 쪽 승리는 단일화인 것 같아요. 지금 3명의 민주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3명이 있거든요. 이게 단일화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단일화가 될까 말까 해서 그냥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후보들한테 예, 예. 그냥 토론 한번 합시다라고 하니까 뭐 흔쾌히 와서 토론을 하면서 단일화 하겠다고 그 세 분이 각자 자기 의견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단일화는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뭐 시민 뭐 선거인단을 뽑든 뭐 이런 것은 이제 후보들이 할 일이고 그나마 울산은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진보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죠. 구청장 계속 해왔죠. 그리고 이제 노동계의 힘이 뭐 굉장히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황명필 후보도 같이 원팀이 되어서 뛰겠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된 모델이다. 국민의힘 김두겸 예. 현 울산시장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국힘 후보도 한 사람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구도도 좀 괜찮은데다가 민주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 선거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것. 그리고 김상욱 후보가 지금 뛰고 김상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울산은 의외로 선전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벌어진다가 아니라 울산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김두겸을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기지라고 막 고민을 하면서 김두겸을 앞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돼서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완벽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더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두겸만 잡으면 되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후보 예. 간에는. 예. 그런데 이제 정당 간의 합의는 그렇죠. 정당의 합의는 이제 모르지만
후보들 간에. 후보 간에는 단일화를 한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이 울산시장 선거의 정신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울산시장 선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와, 경남 지금 이제 복잡합니다. 아, 복잡합니까? 오히려 부산보다도 지금 경남이 김경수 후보가 확실하게 좀 앞서야 하는데 박안수 국힘 후보가 이제 만만치 않다. 현도지사죠. 현도지사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서부 경남 있죠. 서부 경남은 이제 진주, 뭐 사천 그리고 함양, 산청처럼 해서 이제 그 고령화가 아주 좀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의 보수 성향은 그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 이제 이런 쪽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후보가 확실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안 나와서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이제 이기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창원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분이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 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와 지금 완전히 창원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1등이고 양자구도에서도 1등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은 창원이 이제 가장 큰 100만 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창원시장을 이기고 또 지금 김경수 도지사까지 이제 이렇게 가면 시너지가 상당히 생기지 않겠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추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아직 규정하기에도 뭔가 좀 판이 좀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박안수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힘 후보지만 무색무취하고 뭐 거직에서 고만고만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도정 운영을 했다는 평이 있어서 이걸 이제 뛰어넘는 한 방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갖고 있는 약점 지난번에 도지사 때 중도사 때 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드루킹과 관련된 것도 이제 어쨌든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잔흔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상처 같은 게 남아있는 것을 재빠르게 정치적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원팀으로 가야 하는 상황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산하고 경남 쪽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에서 선거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남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MBC 경남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어요. 이게 40여일 앞두고 이제 가장 최근입니다. 아마 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6.9% 나왔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35.7% 여기서 진보당 진이용 후보가 3.3% 전이용 후보가 3.3%를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는 있는데 김경수 후보가 10% 정도의 차고 여기서 더 확실해지려면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또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현재는 뭐 진보당과 정책 토론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진보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응답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데 진보당을 빼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울산의 경우는 다르죠. 울산은 진보당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10에서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은 진보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시장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제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제 구도로 저는 이제 판단되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박빙 상태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도 전술적인 면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긴다라는 확신 들면 뭐 그대로 이제 가는데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이 뭐 울산에 있는 이제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당하고 손잡고 가야 되죠. 조국혁신당 같이 원팀이 돼야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 김경수 이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의 실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그런 정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저는 폭넓게 안고 같이 가서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함께 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크게 영향이 없을 때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연대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연대 정치의 필요성을 지금 설사 있다 하더라도 원팀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 결집을 또 부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하고 손을 잡았다. 야, 이러면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색채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빨개진다는- 진보 성향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연대 정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진보당과 손을 잡는 것과 손을 잡지 않는 것. 내심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연대하지 않는데 진보당 후보가 중도 사퇴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럼 그 표만 오고 뭐 나는 연대 안 했으니까 네.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보당 후보가 그렇게 할 리가 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인데 아직은 진보당과 연대가 반드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필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전제로 지금 김경수 지사의 이제 움직임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의 판세를 좀 더 봐야 한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박빙 지역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경향적으로는 민주당이 다 앞서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헛발질을 좀 하고 두 번째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군요. 민주당 헛발질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헛발질이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아직 확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전국 선거를 주도해. 경남에 가서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 김경수 돕는다고 막 계속 다닙니다. 표가 좀 많이 모일 것 같아요. 표가 김경수 후보한테 다 맡겼을 때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부산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아니 뭔가 정답을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김부겸 예. 전 총리가 막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데 예. 정청래 당대표 가서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내려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예산 많이 가져올게요. 막 이렇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거에 좀 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나 보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면서 지선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는 기사들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있고요. 뭐 김부겸 전 총리 네. 쪽 캠프에는 가능한데 예. 혼자 좀 하게 내버려 달라. 그렇죠. 민주당 좀 그것도 손 좀 그렇습니다. 떼라. 네,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울산만 하더라도 울산에 지금 그 민주진보 단일화 이 논의 테이블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끼리 열심히 한번 해볼게. 뭐 그런 게 이제 뭐 있나요? 아니 뭐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그렇군요. 말씀은 후보가 요청하면 당 대표가 하시면 되고요. 후보가 요청하지 않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채울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뭐 다 쓸모있게 이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총론상 좋지만 누구를 내세우는 것이 이번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겠느냐.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내세워야 후보한테 가장 유리하냐. 저는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있었던 인연으로 사진도 많이 쓰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맺었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스토리를 진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면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치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거기에 백스포터즈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정청래 대표의 존재가 있다. 이것이 저는 최적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이걸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활용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고 그 결과의 성과에 대한 사실은 공로도 정청래 대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후보 전략,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더 통큰 정치를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통큰 정치라고 하시면서 재보궐 후보 공천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인천 지역에 재보궐 후보를 처음으로 딱 공천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는 아주 잘 됐다. 그러나 과정은 복잡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렇게 공천해야 한다. 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고 정청래 대표도 명분과 실리를 충분히 얻는 것. 꽃남아 있던 과제가 하나였죠. 이슈거리가 인천 연수갑에 누구를 공천하느냐, 박남춘 전 시장을 할 것이냐, 송영길 전 대표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갈등 아닌 갈등,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딱 정리해내는 것을 보니까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이재명 대통령도 살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살리고 박찬대 후보도 살려내는 본인도 위신이 확실히 올라가는 공천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앞에 있었던 계산은 다 없애버리고요. 뭐 계산식을 3차 방정식 푸는데 어떤 상수와 함수와 뭐 이런 숫자를 넣어서 할 거냐 다 제쳐놓고 딱 결론 나온 답은 아 너무 잘했다. 역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찾아갔다라고 저는 아주 잘했다.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평가라서 너무 그런데 다행입니다. 송영길 대표 예. 어제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하면 보통 받는데 안 받으십니까? 전화를 예. 뭐 바빠서 안 지금 받았고 어제 전화 특강을 엄청 했다. 오겠죠. 특강을 예. 했다고 예. 뭐 들었거든요. 특강 끝나면 보통 전화 오는데 송영길 전 대표 전화 안 오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연수갑의 후보가 되었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네. 내일 연수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딱 남겼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예. 연수갑으로 결정한 것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하고 본인이 실제 몸으로 가는 데는 어디로 간지 압니까? 개항으로 갔어요. 예. 개항을에 본인이 거기에 상당 출마하기를 부분을 개항 주민들의 개항 주민들에게 메시지로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예. 아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개항에 가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개항은 정말로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그 설득 작업을 며칠 동안은 할 거예요. 그러고 연수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김남준이 인천 개항을에 이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야, 그러면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본인의 후원회장을 누구를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적인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준 후보, 인천개항 후보의 후원회장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황현실? 땡. 예,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 강력하게 얘기해야 해요.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 누가 될 거라고,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고요. 근데 그걸 한번 보면 예. 이게 김남준 이제 전 대변인 그리고 인천 개항을 후보의 정치력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우리 그 고소의 전략 할 때는 이제 후원회장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회장이 누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뭔가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 이거 당사자가 결정 안 했으니까 내가 네. 괜히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군지 대충 눈치는 채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후보이면서 후원회장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건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천 선거가 예. 원팀이 돼야 되는. 박찬대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앞으로 인천 정치를 예. 주도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서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를 도와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김남준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항을의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그거 잘 모르시죠? 처음에 보궐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나와서 예. 그래서 두 번을 해요. 네네네. 21대, 22대 때. 그 지역구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내놨던 공약들이 있어요. 그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또 적임자로 잘할 수 있을 김남준이 것 같아요.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천은 원팀이 되어서 서울보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세게 만들어가는 거 인천은 아주 정청래 대표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예, 이제 좀 어려운 고차 방정식 다시 들어가 보면 김용 전 부원장. 지금 이제 사실 오늘 김영진 의원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지역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가 뭐 한 60, 70% 되는 것 같고요. 예. 저처럼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고민은 하시겠죠. 30-40% 정도 있다고 예. 보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저는 하남을 찍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남에 만약에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경합을 벌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인천 분당에 지금 인천이 아니죠. 성남 분당에 적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하고 있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용 부원장 중에 누가 하남의 공천을 받으면 민주당의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다 하면서 일부는 김용 부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나오는 것이 맞지 않고 이번에 좀 희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광재 전 도지사는 우상호 수석에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도지사 후보 자리를 넘겨줬으니까 선당우사다 이쪽으로 오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토론하는 걸 네. 좋아합니다. 예, 전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선거를 규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 대표께 저는 이제 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김용 부원장의 문제만 놓고 보면 이것은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럼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작동을 했지만 그것이 정치검찰 그리고 검찰 범죄 집단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사건이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 조작날조의 희생자가 김용 부원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김용 부원장의 출마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그 대장동 사건이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정 정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아예 조작날조 진술 왜곡을 통해서 만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용이 여기에서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봤던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그리고 김용 부원장의 그 일종의 피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보궐선거 관계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김용 부원장의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그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그 저는 정의라고 표현 쓰겠습니다. definition, define 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김용 부원장의 출마는 이재명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국민적인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국면이에요. 특검을 통해서 사법적으로 검찰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그것은 법률적 절차이고 정치적으로는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판단과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규정이 전제가 그 논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의 억울함이 결국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누가 해주느냐. 유권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에 대한 국민적 평가나 판단 결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 지지로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피해와 탄압과 억울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과 평가와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훨씬 더 김용 부원장의 그 억울함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하나의 공천과 거기에 따르는 민주당 차원의 전당적인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것은 국힘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한 표가 아니라 0.1표라도 찾아서 이기도록 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올가미로 덮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저는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산은 김남국 후보로 확정인가요? 이거 고구마 심기 하면서 거의 이제 확정이라는 분석이 또 많던데. 저는 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예. 전해철 후보 뭐 지금 그 김남국 전 비서관 이렇게 지금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예.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전해철 후보를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론적으로는 당원들 간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만약에 하남 쪽에서 뭔가 여지가 있어서 야, 그게 꼭 이광재로 가자라고 하면 그러면 안산으로 김용부 원장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것은 조금 경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예. 하남이라는 지역구가 딱 생겼는데 예. 거기 이광재 후보를 주기 위해서 김용부 원장을 이쪽으로 빼는데 두 사람을 경합을 시키거나 전략공천으로 이렇게 저울질한다. 이건 좀 어쨌든 경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이래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나 봐요. 진짜 고차.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김남국 비서관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당위성도 충분히 있고요. 저희 새로운 인물이 나온 분 중에 김용남 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당사자는 일단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 연락까지 받았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청 대표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판을 짜느냐라고 이제 일단 가게 되면 평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국 대표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민주당 정통 멤버로는 조국 대표하고 좀 붙이기가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개혁신당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로서는 상당히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것도 지금 뉴스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는 것은 평택에 대한 주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다자구도로 갈 것이다. 민주당은 정통 민주당 멤버보다는 영입 인사가 출마를 하고 조국 대표가 나오고 진보당의 김재현 전 대표가 또 출사표를 던졌고 뭐 거기는 지금 뭐 황도 있잖아요. 평택이에요? 예. 평택 황교안도 있고 황교안. 그리고 지금 이제 유이동 전 이제 의원도 거기에 삼성 의원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살펴봐야 된다. 아니 다자구도로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자구도가 오자구도든 육자구도든 이렇게 이제 가니까 뉴스에서 약간 비켜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너무 너무 복잡한 것보다 뭐 누가 되든 뭐 되겠지 이제 이런 것이고 아하.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인물이 직접 투입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저렇다. 근데 거기에 김용부 원장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가능성이 낮고 경로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망이라는 보다 흐름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니 평택도 이제 누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금 상황은 어떻겠느냐. 아마 이제 광역단체장에 대한 것 그리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정리되는 시점은 이제 며칠 전에 인천에 대해서 이제 계양과 연수갑에 대해서 이제 후보를 결정했으니 단계적으로 쭉 갈 겁니다. 이제 가면서 마지막까지 고심은 한다. 30에서 40%는 고민. 그러겠죠. 60에서 70%는 이미 결정.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 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뭐 어떤 과정과 그리고 어떤 중간에 좀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결과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야 하고요.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면 그렇겠구나라는 해석은 다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정청래 대표가 저는 김용부 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것도 정치의 묘미이기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시키는데 김용부 원장이 국회에 있는 게 낫겠나 안 낫겠나.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 있는 게 낫겠나 안 낫겠나. 그리고 똑같이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 있는 것이 낫겠나 안 낫겠나. 그래서 주어를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분의 얘기도 틀린 게 없어요. 일리가 다 있고 일리뿐만이 아니고 오리 심리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없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에도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안 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에 구원이 있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성공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죠.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면 재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 그러면 후보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주어로 하자. 한 개 더 나가자. 이재명 정부 이후에 민주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방식이라면 지금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면으로 좀 가면 좋겠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주인공에 설 자리는 아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의 주인공의 위치를 점하는데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만들어가면 가장 좋겠다고 제가 요즘 정청래 대표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예. 김용구 원장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6월 3일 있습니다. 4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예, 오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자세하게 우리 스픽스 전기현 대표님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수의 전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